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토리노. 겨울 안개가 깔린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채찍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부가 늙은 말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짐을 제대로 끌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말이 주저앉았습니다. 채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장을 지나던 코수염의 중년 신사가 마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채찍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쓰러진 말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짐승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마치 잃어버린 혈육을 찾은 사람처럼 통곡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왔노라. 드디어 내가 여기 왔노라. 이 장면이 실제였는지 후대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 이 남자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 스스로를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렀던 사나이. 기존의 모든 가치를 망치로 부수겠다고 외쳤고 동정심이야말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최악의 감정이라고 단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니체는 이미 이상한 편지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광기의 편지라고 부르는 기록들입니다. 편지 속 서명이 2개였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디오니소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숭배했던 기쁨과 생명의 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서명했습니다. 그가 평생 비판하고 경멸했던 이름 예수였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남자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이름으로 남긴 건 그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성을 놓는 마지막 순간 붙잡은 건 무엇이었나요? 채찍 맞는 늙은 말을 보고 몸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토리노의 말 사건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갈라지고 있던 내면이 마침내 밖으로 새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두 자아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니체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매독이라는 말도 있고 유전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병명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치른 싸움입니다. 니체는 1년의 절반을 침대에서 짐승처럼 앓아야 했습니다. 운명이라 믿었던 여인에게 거절당한 뒤 알프스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글이 제멋대로 오독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조건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 강함이라는 언어를 발명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명언들은 책상 위에서 쓴 점잖은 훈계가 아닙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자신에게 걸었던 주문입니다.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쓴 임상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니체의 난해한 철학 이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한 인간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채찍 앞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그 생존의 기록을 따라갑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 말은 무너지는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 피를 토하듯 자신에게 되뇌었던 주문입니다. 좋게 살자는 권유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강함을 외쳤던 남자가 왜 동정 속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모순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토리노의 광장에서 멈춰버린 그 남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니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콧수염을 기르고 매서운 눈빛으로 세상을 노려보는 강인한 초인. 망치를 들고 기존의 가치관을 때려 부수는 거침없는 전사.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니체의 삶은 전쟁터였습니다. 다만 그가 총을 겨눈 적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뚱이 무너져가는 육체였습니다. 니체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력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고 사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비극은 아주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겨우 5살 되던 해 목사였던 아버지가 뇌연화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니체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한때 강단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아버지가 시력을 잃고 비틀거리며 끝내는 정신을 놓고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5살 꼬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이었을지, 불행한 유전자의 장난이었을지, 니체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비슷한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매독이라는 말도 있고 유전성 혈관 질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때 세상은 그를 성적으로 타락하여 매독에 걸렸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명이 무엇이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몸과 싸워야 했습니다. 24살. 니체는 스위스 바젤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라는 타이틀.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서 니체는 매일 밤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을 펼쳐보면 이것이 철학자의 사색인지 중환자의 투병일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중 200일 가까이 극심한 편두통과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아파서 누워있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른쪽 눈 뒤쪽에서 송곳으로 뇌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위장이 뒤틀리고 먹은 것을 다 개워낼 때까지 구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교수의 체면도 잊은 채 침대 위를 뒹굴며 짐승처럼 신음했습니다. 니체는 살기 위해 의사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두통을 유발한다며 좋아하던 커피와 술을 끊어버렸고 독일의 음식이 문제라 믿고 이탈리아의 맑은 공기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과일과 스테이크만 먹는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지는 자신을 어떻게든 지탱하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35살. 남들은 한창 일하며 사회적 지위를 쌓아갈 나이에 니체는 교수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명예도 안정된 수입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고도 근시였던 니체의 시력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책을 조금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책을 읽지도 말고 글을 쓰지도 마시오. 의사들은 그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눈을 쉬게 하지 않으면 영영 앞을 못 보게 될 거라는 통보였습니다. 철학자에게 읽지도 쓰지도 말라니.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1882년 절망의 끝자락에서 니체는 아주 특별한 물건 하나를 주문합니다. 덴마크의 발명가 말링 한센이 만든 타자기 라이팅 볼이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둥근 반구형 모양의 52개의 키가 촘촘히 박혀있는 독특한 금속 기계였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 니체는 이제 눈 대신 손가락의 감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차가운 쇠뭉치를 더듬으며 손끝의 감각만으로 자신의 사상을 한 글자 한 글자 찍어냈습니다. 금속 활자가 종이를 때리는 소리가 그의 고요한 방을 채웠습니다. 이때부터 니체의 문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글들이 길고 논리적인 산문이었다면 타자기를 사용한 이후의 글들은 짧고 강렬한 잠언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픈데 어떻게 길게 쓸 수 있겠어요? 불필요한 수식어를 다 쳐내고 가장 핵심적인 뼈대만 남겼습니다. 망치로 내리치듯 짧고 단단한 문장들을 쏟아냈습니다. 글을 쓰는 도구는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바꾼다. 니체는 타자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의 차가움을 빌려 자신의 뜨거운 고통을 식히고 정제했던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명언. 1년 200일을 아파서 누워있던 환자가 시력을 잃어가는 공포 속에서 쇠뭉치 타자기를 두드리며 남긴 기록입니다. 이 지독한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이것을 딛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절규였습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에게 처방한 약이었습니다.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토록 강한 언어의 갑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문장은 짧아진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무기로 벼려진 겁니다. 하지만 몸과의 싸움에서 발명한 이 강함은 아직 진짜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이 무너질 때 그 강함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니체에게는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기대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당대 최고의 음악가이자 유럽 예술계의 혁명가. 24살의 청년 교수 니체에게 60살의 거장 바그너는 친구이자 스승이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할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니체는 틈만 나면 바그너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스위스 루첼은 호숫가에 자리 잡은 트립셴 저택. 니체는 그곳을 지상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바그너가 피아노를 치면 니체는 옆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밤새 예술과 철학을 논했습니다. 편두통으로 쓰러져 있을 때도 바그너의 편지가 오면 벌떡 일어나 답장을 썼습니다. 바그너 곁에 있을 때만큼은 병든 몸도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오페라가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무대에 머물렀다면 바그너는 음악으로 신화를 창조하려 했습니다. 니체는 이 음악에서 그리스 비극의 부활을 보았고 자신의 첫 책 비극의 탄생을 바그너에게 헌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바그너는 변해갔습니다. 니체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그너의 저택에 모이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술을 논하던 자리에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떠드는 자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유롭고 혁명적이었던 예술가가 점점 독일 민족주의에 심취했고 니체가 평생 경계했던 맹목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점점 종교 의식처럼 변해갔고 바그너는 예술가가 아니라 교주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1876년 여름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바그너가 자신의 오페라를 위해 직접 지은 전용 극장이었습니다. 개막 공연에는 독일 황제까지 참석했고 수천 명의 관중이 열광하며 독일 만세와 바그너 만세를 외쳤습니다. 니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예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맹목적인 열광, 민족주의의 광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도취된 표정으로 환호를 받는 바그너. 니체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니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축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 혼자 걸었습니다. 바그너와의 결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절교 선언은 없었습니다.
편지가 뜸해지고 만남이 끊기고 서로를 향한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훗날 니체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바그너라는 병에서 나 자신을 치료해야만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니체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했고 그 우상을 자기 손으로 부숴야 했습니다. 이제 니체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도 버렸고 건강한 육체도 잃었으며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정신적 아버지마저 제 손으로 끊어냈습니다. 세상에 오직 병든 몸뚱이와 고독한 영혼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 그 고독의 무게가 그를 알프스의 더 높은 산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대적인 공허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1881년 니체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엥가딘 계곡의 실스 마리아. 해발 1800m 고지대였습니다. 바그너를 떠난 뒤 교수직을 내려놓은 뒤 그는 유럽의 값싼 하숙집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병든 몸뚱이와 고독한 머릿속뿐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먼지, 사람들에게 지쳐있던 니체에게 이곳은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실스 마리아의 공기는 폐를 찌르듯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식료품점 2층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루 숙박비 1프랑. 딱딱한 침대와 책상, 세수대야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승려의 방 같았지요. 니체는 매일 걸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마을 뒤편 숲길로 나섰습니다. 산책이라기보다 행군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걷기는 곧 사유였습니다. 걸으면서 얻지 않은 생각은 죽은 생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걷는 행위 자체를 사유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앉아있으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만큼은 고통을 잊고 생각의 리듬을 탈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발바닥으로 꾹꾹 누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881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니체는 실바플라나 호수를 따라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호수 위로 부서지고 침엽수림의 짙은 향기가 퍼지던 그때 숲속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뾰족한 바위. 사람들이 훗날 니체의 바위라고 부르게 되는 그 바위입니다. 니체는 그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저 바위도 언젠가는 가루가 되어 우주를 떠돌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주의 물질은 유한하지만 시간은 무한하다. 그렇다면 흩어진 먼지는 언젠가 다시 모여 똑같은 형상을 띌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섬뜩한 논리가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과 시간 너머 6000피트. 해발 6000피트의 높이에서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거대한 진리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메모가 바로 니체 철학의 정점인 영원회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회귀란 무엇일까요? 니체는 이것을 악마의 질문으로 던집니다. 어느 날 밤 가장 깊은 고독 속에 잠겨있는 당신에게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한번,
아니,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네가 겪었던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한숨이 똑같이 다시 찾아온다. 모래시계가 뒤집히듯 너의 인생은 영원히 반복된다. 지금 행복한 사람에게 이 말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200일을 두통에 시달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자신의 글을 읽지 않는 삶. 그에게 이 질문은 저주였습니다. 죽음이 주는 유일한 위안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 회귀는 그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끝은 없다. 이 고통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 탈출구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니체는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 숨이 막혀오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 회귀를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거나 신에게 구원을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 바위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질문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 삶을 반복해도 좋다.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마저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겠다고. 실패도 배신도 병도 모두 내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운명을 저주하는 대신 운명을 사랑하겠다고.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위대한 긍정, 삶에 대한 예스입니다. 그리고 훗날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지만 그에게는 이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써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책을 써도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원 회귀라는 가장 무거운 진리를 홀로 짊어진 채 니체는 알프스의 산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 고독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 사상을 함께 완성해줄 단 한 사람, 자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동반자, 니체는 갈망했습니다. 실스 마리아의 바위 앞에서 악마의 질문을 마주한 지 1년. 니체의 삶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1882년 봄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 그림자가 드리운 어느 살롱에서 니체는 친구 파울레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루 살로메. 러시아에서 온 21살의 여인이었습니다. 첫눈에 니체는 알아봤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살로메는 당대의 남성 지식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만치 않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체가 던지는 철학적 질문에 주저없이 자기 생각을 내놓았고 틀에 박힌 대답이 아니라 니체조차 생각하지 못한 각도에서 반격해왔습니다. 니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 자신의 사상을 함께 완성해줄 동지를 드디어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니체는 청혼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청혼했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청혼마저 거절당하고 나서야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여기서 접었을 텐데 니체는 포기하지 않고 이상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자신과 친구 파울레 그리고 살로메, 이 셋이 함께 살며 철학을 연구하는 지적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면 동지라도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찍은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니체와 파울레가 수레를 끌고 있고 살로메가 그 위에 올라타 채찍을 들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 기묘한 연출을 제안한 건 니체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 채찍 아래 놓인 말이 되기를 자처한 겁니다. 자신의 거친 사상을 길들여줄 주인을 그토록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진 속 연출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살로메의 마음은 니체가 아니라 그의 친구 파울레에게 기울어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니체만 남겨둔 채 둘만의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가장 믿었던 동반자와 유일하게 의지했던 친구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순간 니체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악마의 질문이 현실의 칼날이 되어 꽂힌 순간이었습니다. 악마가 묻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이 고통. 너는 이것마저 영원히 반복하겠는가? 니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내 영혼의 껍질이 벗겨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밤마다 치사량의 수면제를 만지작거렸고 잠들기 전마다 죽음을 꿈꿨습니다. 알프스의 바위 앞에서 삶을 긍정하라고 외치던 철학자가 현실의 배신 앞에서는 죽음만을 갈구하는 남자가 된 겁니다. 그해 겨울, 니체는 도망치듯 이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제노바 인근의 작은 해안 마을 라팔로에서 몸은 독감으로 펄펄 끓어올랐고 마음은 배신감으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니체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그는 도피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그 모든 비극을 자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밥도 잠도 잊은 채 펜을 놀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를 삼켜서 글로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단 열흘 만에 탄생한 책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책의 서문에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살로메라는 혼돈이 없었다면 차라투스트라라는 춤추는 별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악마가 다시 묻습니다. 너는 이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겠는가? 니체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썼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혼돈을 언어로 바꿔냈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들은 원고를 거절했고 결국 니체는 사비를 털어 40부를 겨우 찍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보낸 7부만이 세상의 빛을 받고 돌아온 반응은 대부분 침묵이었으며 가끔 돌아오는 말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는 조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중요한 건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의 문장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주인의 손을 떠난 글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니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피를 토하듯 써낸 그 문장들이 훗날 어떤 손에 들려 어떻게 쓰이게 될지를. 그 뒤 몇 년간 니체는 유럽의 도시들을 떠돌았습니다. 바젤, 제노바, 니스, 토리노. 머무는 곳은 바뀌어도 따라붙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두통은 족쇄처럼 그를 올가맸고 시력은 점차 어둠 속으로 잠겨갔으며 함께 이야기할 사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책은 계속 썼습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우상의 황혼. 한 권을 끝내면 다음 원고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쓰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니체의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읽은 사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겹겹이 쌓인 고독과 육체의 고통 끝에 1889년 1월의 어느 날이 찾아왔습니다. 토리노의 광장에서 매질당하는 말의 목을 끌어안고 쓰러진 그날. 니체는 11년이라는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은 산산조각 났고 언어를 잃었으며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가엾은 병자에게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러져 항거할 수 없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끔찍한 모욕들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핏줄, 여동생 엘리자베트였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평생토록 혐오했던 속물 근성과 반유대주의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니체는 생전에 그녀를 부끄러워했지만 이제 정신을 놓은 오빠는 그녀의 인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멍하니 앉아있는 니체에게 하얀 사제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2층 테라스에 앉혀두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위대한 초인입니다. 제가 바로 저분의 말을 전하는 사제입니다. 평생 성직자의 위선을 공격하며 스스로를 다이너마이트라 불렀던 사나이가 가장 경멸했던 사제복을 입고 광대처럼 전시된 겁니다. 니체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칼질은 서재에서 벌어졌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가 남긴 미완성 원고들을 제멋대로 난도질했습니다. 가위를 들고 문장의 맥락을 잘라내고 순서를 뒤섞고 입맛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어제의 나를 극복하려는 창조적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가위질을 거치며 이 말은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고 타인을 지배하라는 폭력의 언어로 둔갑한 겁니다. 그렇게 짜깁기 된 책이 권력의 의지입니다. 이 가짜 복음서는 훗날 최악의 독자를 만납니다. 니체가 죽고 30여 년이 흐른 뒤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니체의 기록 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늙은 엘리자베트는 감격에 겨워 히틀러에게 유품 하나를 건넸습니다. 니체의 지팡이였습니다. 알프스의 험한 산길을 홀로 걸을 때 고통스러운 육체를 지탱해주던 그 고독한 지팡이. 생명을 긍정하기 위해 짚었던 그 도구가 수백만을 학살한 독재자의 손에 훈장처럼 쥐어졌습니다. 운명이 던진 가장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농담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인간의 자유를 외친 철학자가 전체주의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현실. 니체의 문장은 전쟁터의 구호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학살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니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었기에 항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먼 훗날 학자들이 지워진 문장을 복원하고 뒤섞인 순서를 바로잡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칠해진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광인으로, 누군가는 위험한 선동가로 기억합니다. 생전에는 지독한 병마와 고독에 시달렸고 죽은 뒤에는 이름마저 도둑맞아 가장 혐오하던 자들의 깃발이 된 남자. 운명은 그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단 하나의 안식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삶. 실패와 모욕으로 점철된 이 난장판 같은 인생. 과연 니체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다시 1900년 8월 그가 떠나던 마지막 여름으로 돌아갑니다. 니체는 1900년 8월 25일에 죽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의 끝자락, 바이마르의 작은 집 2층에서 55해의 생이 끝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건 어머니와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친구도 제자도 독자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갈망했던 이해받는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니체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살에 떠났고 건강은 25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3번 거절당했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쓴 책은 아무도 읽지 않았고 죽은 뒤에는 이름마저 도둑맞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니체에게 남은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피아노 앞에 앉는 것. 언어는 이미 잃어버렸고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가락만은 건반 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즉흥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처럼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아이처럼 맑았다고. 환희와 고통, 비명과 웃음이 뒤엉킨 혼돈이었다고. 아무도 그 연주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아모르 파티를 달콤한 힐링 메시지로 오해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해라는 따뜻한 위로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목격한 그 처참한 삶. 살아서는 고통받고 죽어서는 조롱당한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운명을 눈앞에 두고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위안을 넘어 가혹한 운명의 멱살을 잡고 던지는 거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니체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에게 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통마저 자기 삶의 연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의 질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질문이 당신 앞에 놓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후회, 상처, 실패, 배신. 잠 못 이루던 밤들.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니체는 대답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대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니체도 평생이 걸렸으니까요. 지독한 비극조차 삶으로 끌어안았던 그 치열한 용기. 자신을 태워 우리에게 운명을 사랑하라는 불씨를 남겨준 인간 니체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당신에게 찾아올 운명도 당신에게 뜨겁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에서도 잘난 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